국가정보원 민간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북 용도라는 국정원의 해명에 허점이 많지만 보수 언론은 검증 보도에 소극적입니다.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풀어야 할 해명들을 정리합니다. 주한미군 탄저균 사고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이 2달 만에 꾸려졌습니다. 실무단 측에 의견서를 전달하려던 시민들은 외교부가 동원한 경찰에 가로막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2차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500여 개 사업장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예년에 비해 비정규직의 참여도가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5개월간의 세월호 참사 인권피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4.16 인권실태조사단은 정부가 역할을 못해서 피해자 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어제는 국정원장, 오늘은 감사원장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 언론은 의혹 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입장에 치우친 해명성 보도를 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 국내 해킹 의혹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 9일입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개발업체가 해킹을 당해 자료가 유출된 지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언론들이 관련 의혹을 보도하고 있지만 그 시발점은 언론이 아닌 한 프로그래머의 분석글이었습니다. 레이니걸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 이준행 씨는 지난 9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 5163 부대는 왜 스파이웨어 회사에 8억 6천만 원을 보냈을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 매체 미스피치에 동시 게재됐고 이후 같은 날 저녁 슬로우 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이준행 씨의 글이 공개된 후 언론들이 관련 자료에 대해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간 겁니다. 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지만 진보 언론들의 자료 검증과 의혹 제기 끝에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3사와 JTBC를 제외한 종편 그리고 보수신문은 국정원장의 시인이 나오기 전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개한 방송보도 긴급 모니터 자료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면 지상파 3사는 국정원 국내 해킹 의혹 보도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단 한 건의 리포트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JTBC를 제외한 종합 편성 채널A, TV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방송사들은 어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건 사실이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정원의 입장이 나온 후에야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들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면서도 침묵하다가 국정원의 입장이 나오자 그대로 국정원의 입장을 해명해주는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권 눈치 보기, 국정원 눈치 보기 치고요. 네. 지상파 방송이 무료 보편 서비스로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경 민원련 사무처장도 어제 보도한 내용 역시 왜곡에 가깝게 간단히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TV조선의 보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네,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국가정보원 같은 데는 뭐 아주 유능한 해킹 전문가도 있고 007 같은 스파이도 있고 해서 극비리에 막 임무를 수행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국정원이 그런 수준까지는 아닌가 봅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한테 해킹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샀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TV조선의 보도에 대해 국정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못하는 것처럼 분발해야 한다는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겨레, 경향 등은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 보수신문은 은폐 수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의 설명에 따르면 종이신문 기준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오늘까지 관련 기사를 각각 2건, 4건 보도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는 어제까지 단 한 건의 기사도 내놓지 않다가 오늘자에서만 4건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이게 그냥 그 루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여태까지 어제까지 보도들이 전혀 되지 않거나 보도가 되더라도 그냥 의혹이 있다는 걸 아주 짧게 그렇게 언급하는 수준의 보도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그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소문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지금 언론사들이 그냥 이거를 정말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도하려는 태도는 전혀 없고 계속 은폐, 감추려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보도 기피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나쁜 언론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좋은 언론을 찾고 소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밝혔고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만 제대로 해도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자 선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송이만 제대로 해도 종편이 저런 보도를 쏟아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종편의 저런 저질 선정 보도는 정권의 기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북 정보전을 위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혹만 확인해도 그 해명에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쏟아지고 있는 것들이 검증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좀 더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을 했는데 해킹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많은 내용만 남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오늘은 국내에서 사용됐을 정황이 실제로 확인이 됐더군요. 그렇죠. 예. 지금 이 해킹 프로그램은 RCS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예. 두 가지 방식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이동식 메모리 USB에 꽂아가지고 직접 집어넣어서 퍼뜨리거나 아니면 통신망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원 국가정보원이 아무리 탁월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태리에서 해킹 프로그램 사갖고 오는 수준인데 예.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외국 서버를 갖다가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외국의 통신망들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예, 007 수준이 그렇죠. 아니라서요. 예. 직접 가가지고 USB를 꽂아야지만 이거 퍼뜨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서 꽂아야 되는데 외국까지 가가지고 직접 의심되는 사람의 그 컴퓨터에다 꽂아야 된단 말이죠. 예. 이게 사실상 그 방식 자체가 국내용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보시죠. 지금 어떤 그 메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했는지 해킹 프로그램을 보면 떡볶이 등의 맛집을 알리는 블로그의 뒤에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자동으로 설치되게끔 하거나 클릭을 하면 설치되게끔 해서 유포를 했어요. 그럼 불특정 다수이고 한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떡볶이 맛집을 갖다 찾아볼 리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자체들의 축제 홍보 같은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심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정말 분노하게끔 하는 것이 메르스 정보 같은 거에다 심었어요. 이걸 간첩들이 메르스 정보를 갖다가 클릭해 볼 리가 만무하고,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 기자를 사칭하는 그런 메일이라든가 또 서울대 동창의 명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주간지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일부가 이제 파일이 복원이 되기도 했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완벽하게 이건 국내용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장의 해명은 사실상 거의 언어 도단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과 그리고 그 과거의 정황들을 봤을 때 지난 대선과의 연관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2010년서부터 접촉을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계약을 한 시점 2012년 2월입니다. 예. 2달 뒤에 뭐가 있었죠?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갑자기 이 업데이트를 위한 추가 발주를 하고 12월 6일에 또 추가 발주를 이 상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2012년 그러니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예. 일정한
그 어떤 효과가 검증된 이후에 발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기들을 갖다 보면 그런 의혹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주목해 볼 만한 게 2012년 12월 6일에 추가 주문을 한 거는 국정원에서 숨겼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밝혀졌죠. 그리고 2012년 12월 6일 이후에 11일 날 국정원 직원 김모 양이 그 댓글을 갖다 조작하다가 발각이 됐죠. 이런 상황의 그 정황들을 갖다 보면 분명히 대선 때 뭔가 하기 위해서 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준비를 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들을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거 댓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대북 공작을 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예. 실제로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이 됐는데 이번엔 뭐 그 전부 다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다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될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침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이 한마디만 내놓고 별로 입장 발표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혹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뭐 어떻게 야당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이번 그 대책에 대해서 책임지고 한번 의혹을 규명해 보라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주 적절한 그런 그 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실력을 갖다 충분히 보여준다면 이번 기회에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안철수 의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요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은 왜곡해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파에서도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데들은 확실한 그 이슈들이 불거지게 된다면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게끔 야권에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자꾸 소문을 내야 됩니다. 자꾸 언급이 되게끔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국회 안에서만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버리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총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럼 한편으로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능력을 좀 적절히 활용을 한다면 이슈화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이 국정원에서 특별히 뚫어달라고 했던 프로그램이 V3 모바일 2.0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신이 만들어서 또 자신의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뚫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사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면에서 실리와 명분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그 활약들을 갖다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택 탄저균 사고 2달 만에 꾸려진 한미합동 실무단의 활동 방향이 오늘 처음으로 논의됐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주한미군 지휘협정 합동위원회에서 진행됐는데요. 시민사회가 전달하려던 의견서는 경찰에 막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김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 앞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여름의 땡볕 아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사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소파 합동위원회, 즉 주한미군 주둔지 지휘협정 합동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의에선 탄저균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합동 실무단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외교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기자회견 후 시민단체가 전달하려 했던 의견서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전달하려 한 사안은 크게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었는지, 탄저균뿐 아니라 다른 생물작용제도 반입한 것인지, 또 오산뿐 아니라 용산, 군산 등 다른 미군 기지에서도 실험이 진행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탄저균을 가지고
군사적 목적으로 반입을 해서 실험을 하고 이거 훈련하는 것 자체가 국내법 위반일 뿐더러 국제 여러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BWC 생물무기 금지 협약 위반입니다. 이 실무단은 이번 1회의 오산 기지의 사고에 국한할 게 아니라 탄저균과 다른 생화학 물질까지 그 반입과 훈련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일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한다고만 밝혔을 뿐 사고 이후 2달 만에 꾸린 실무단이 어떤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탄저균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가 조사단이라는 이름 대신 실무단이란 이름으로 출범한 만큼 그 출발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탄저균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진하자 경기도 의회의 한 의원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양근서 의원인데요. 양 의원은 정부가 탄저균 누출 사고를 탄저균 배달 사고로 규정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진이 양근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탄저균 사고가 난 것은 미군 오산기지 내에 있는 실험실인데 확인을 했더니 이 실험실 자체에 접근을 못했어요. 왜 접근을 못했냐? 미군 측에서 이제 잠정적으로 그 실험실을 폐쇄하고 문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것이죠. 그리고 부대 내에 있는 그 병원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그냥 브리핑한 내용을 그냥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군 측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조사 결과라고 해서 발표를 한 걸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 탄저균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그렇다면은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오산기지 인근에는 오산, 그다음에 평택 시민들이 뭐 수십만 명이 다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외부에 혹시라도 누출이 됐다면은 크게 주민들이 이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전혀 이 탄저균 사고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어요. 이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주한 미군에서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이제 일종의 한국과 미국 일종의 공조 협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피터 프로그램이 2013년부터 가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세균 반입이랄지 또는 이런 생화학 무기 실험과 관련된 것들은 한국 정부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협조 체제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번 탄저균 누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유사한 형태로 탄저균 실험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조사단인데 조사를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실무적인 성격의 그 논의 기구인지 실제로 역학조사반이랄지 그 전문가들을 그쪽에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이제 조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지금 파악하기 힘든데요. 아니,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쪽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지금 진상 규명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탄저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핵폭탄, 핵무기 실험한 거하고 비슷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의 군부대에서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동안 몇 차례나 그런 실험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지금 최초로 밝혀진 것일 뿐이고,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항의 집회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그 시위나 집회가 더 효과적으로 미군 측에, 미국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위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공권력, 경찰의 입장일 건데, 그것을 탄압한다는 것, 특히 폭력적으로 탄압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 측에서 5월 29일 날 최초로 발표한 조사 결과 발표 제목이 뭐냐면은 미군 오산기지 탄적인 배달 사고 조사 결과 발표예요. 근데 배달 사고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이제 페덱스라고 하는 민간 택배 업체를 통해서 이제 배달이 된 건 사실인데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미군 측을 말을 거지 곧대로 듣고 거지 곧대로 듣더라도 이제 실험실에서 그것을 개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22명이 이제 탄적에 노출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우려가 돼서 별도로 치료 조치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유출 사고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달 사고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죠. 근데 이것은 미리서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이것을 그냥 배달 사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미군 측에서도 배달 사고란 말은 안 써요. 그렇잖아요. 미군의 이와 관련된 미 국무부의 국방부의 브리핑이라든지 주한미군의 브리핑을 보더라도 배달 사고란 말을 안 쓰거든. 근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배달 사고라고 규정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조사도 하기 전에 이 사건의 본질을, 이 사고의 본질을 배달 사고로 규정한다. 그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대, 최저임금 1만 원 현실화를 내건 민주노총 2차 총파업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노동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대신했습니다. 총파업 일정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 2차 발표의 즈음에 계획됐는데요. 정부 발표가 미뤄진 것을 두고 노동계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의 두 번째 총파업 집회가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는 수도권의 민주노총 조합원 만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총파업에는 전국 500여 개 사업장에서 일손을 놓은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천안, 전주, 경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지역별 총파업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2차 총파업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계약 저지와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분쇄, 최저임금 만원 쟁취, 공적연금 강화,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2차 총파업은 정부의 임금 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계약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상되는 시기에 맞춘 것이지만 정부의 발표 계획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어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정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 외에도 한국노총 역시 18년 만에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난 13일부터 지도부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2일부터는 양대 노총의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번 총파업은 그동안의 정규직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도 확대됐습니다. 오늘 총파업 본대회가 열리기 전에는 한국GM과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공동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인천 부평의 한국GM 본사와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사전집회를 열고 서울역 총파업 본대회로 집결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재계는 오늘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발부된 체포영장 탓에 오늘 총파업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경련도 오늘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은 박근혜 정권 퇴진 등 정치 안건을 주요 안건으로 해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진도 팽목항, 온 국민의 마음속에 참담함으로 남은 곳이죠. 현지 주민들 역시 참사의 여파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를 호소하자 그 책임은 가족 잃은 세월호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4.16 인권실태조사단이 지난 5개월간 조사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인권 실태를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역할이 사라진 참사의 상흔이 피해자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전남 진도구는 팽목항에 있는 추모리본을 철거하겠다고 4.16 가족협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팽목항 주민 33명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지난 13일 언론에 보도되자 비난의 화살은 또다시 세월호 가족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팽목항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자 4.16 연대는 피해자끼리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런 갈등들이 결국 피해자들이 피해를 오롯이 자기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이 무책임한 구조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국가의 요구에도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끼리 갈등하게 되고 오히려 힘이 약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4.16 연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조사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45명의 인권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희생자 가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생존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살아 돌아왔으면 된 것 아니냐는 주위 시선 때문에 고통을 드러낼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고서는 직간접적으로 참사를 겪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들의 요구에도 응해야 했던 단원고 교사들의 심리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단원고 교사들은 자신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억눌려 있는 상태란 겁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아르바이트생 2명은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입대했습니다.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일상적인 인권 침해를 당해왔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캡사이신 물대포를 맞고 강제연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비명을 지를 권리가 있습니다. 비명을 지를 특권이 있습니다. 그 비명을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는 실패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 4.16 인권실태조사단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내린 결론입니다. 인권활동가 박진 씨는 침몰한 인권들을 찾아서 사회에 드러내는 것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라 말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인권으로 기록한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진 씨를 박다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보고대회를 앞두고요. 이수민 희생자 가족은 언어 문제, 국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을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만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을 제외하고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고 사실 드러나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진도 어민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인터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또 피해자가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재난과 참사를 당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법 그리고 피해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정말 다시 파헤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만나야 한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인 것은 저희가 만난 분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치유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다행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이야기함으로써 치유된다는 것은 또한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몰랐던 내용들은 그 4.16 특조위가 이제 전수조사를 할 때 참고자료를 시민들이 관심 없고 시민들이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권력기관들, 국가나 기업이나 언론들은 귀조차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먼저는 시민들의 책임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권력들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책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연대의 책임이겠죠. 이 재난과 참사가 단지 피해자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몫이라는 연대의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공개한 영상은 온라인에 다 공개를 해도 되는 거고요. 당사자들의 동의를 다 받아요. 왜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하고 인권 선언 운동이 필요한지 이유가 될 것이고요. 한편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할 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원 원칙을 좀 삼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4.16 인권 실태 조사 보고를 통해서 이 참사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 사회가 알았으면 해요. 그냥 바다에서 구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무수히 많은 권리들이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권리를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런 과제들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려워진 사회가 되었죠. 그 뒤끝이 좋기 어려우니 나남없이 입조심, 말조심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기, 윤기, 결기 등이 모두 쇠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져가는 사회가 살만한 곳일 리 없겠지요.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경기 안산지역협의회 공개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안산소방소 앞 안산양지돌봄입니다. 공개방송은 이강윤 평론가의 공개 강연으로 준비됩니다. 주차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가 끝난 뒤 앞서 보도했던 4.16 인권 실태조사 피해자 인터뷰를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이 훌쩍 넘은 참사가 각자의 기억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가가 져버린 책임은 과연 무엇인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